다음 주도 나올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아프리카 8번 갔는데 베트남 민족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은 얼마든지 아프리카를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은 중국이 다 휩쓸고 있거든요. 아프리카를. 아프리카 다 휩쓸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휩쓰느냐? 한국은 아프리카 무역액이 100억 달러 조금 넘습니다. 작년까지. 중국은요 2,540억 달러입니다. 아프리카 무역 규모가. 그 정도로 중국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동남아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인구도 1억이나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영민하고 그래서 저 나라하고 관계는 우리가 핵심 축을 갖고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첨단 산업까지 가능합니다. 저들하고는.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하노이에 전자공장에 R&D 센터를 씌웠죠. 그게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 또 한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있는데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여기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나라가 다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죠. 어느 정도냐? 섬이 18,000개입니다. 그 중에 유인도가 8,000개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 한반도의 9배입니다. 한반도의 9배. 그 정도로 갖고 있고 자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새 우리가 전부 이제 전기 자동차나 뭐 이런 거로 가는데 그거는 휴대폰에 들어가서는 2차 전지 원재료인 니켈 세계 보유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만드는 보크사이트 세계 보유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에서 필수적인 식용유 세계 1위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하고 비교해 보면은 너무 우리가 참 지금 안타깝습니다. 베트남 인구는 1억이고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 8천입니다. 2억 8천. 근데 나가 있는 한국 기업에 보면 한국 사람이 베트남은 25만 명 나가는데 인도네시아는 지금 현재 3만 5천밖에 안 됩니다. 저 큰 나라예요. 왜 그러냐? 물론 저 나라의 기본적인 외국인 노동자 정책도 있지만은 한국이 전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어떤지 한국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1인당 GDP로 그 나라를 평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베트남은 지금 아마 한 2,000불 넘었을 거고 인도네시아 4,000불이거든요. 우리는 3만 불 넘었잖아요. 그러면 4,000불짜리 국민으로 다 취급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인도네시아는요 어마어마한 대국입니다. 네덜란드 식민지를 350년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고급 문화를 그 엘리트들 다 누렸습니다. 최고급 문화.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교육 다 유럽에서 받았고요. 그래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 돈 좀 있다고 와갖고 그냥 4,000달러짜리 취급하니까 속으로 상관하면 가짜죠. 근데 내색은 안 합니다. 졸부대 갖고 와갖고 이러냐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한국 사람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안 좋아하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저기 한 5만 2천 명 됐는데 3만 5천으로 줄어버렸어요. 왜 줄었냐? 저기 나가 있던 LG전자, 삼성전자 이런 전자회사들이 베트남 다 가버린대요. 저 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 돈 좀 된다고 그걸로 다 가버리고 우리한테는 의류 공장, 신발 공장밖에 안 남겨놓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좀 그런 관계인데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 때 인도네시아에서 유도연호 대통령이라고 최초의 민선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분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친해갖고 우리가 잠수함을 10척을 팔아먹었습니다. 대우조선에서 하죠. 지금도 이제 6척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4척 남았고요. 그다음 T-50이라는 하는 고도훈련기 그것도 공동 생산하는 애들이 있는데 물론 인도네시아가 돈이 없다 보니까 돈 불입하다가 안 불입하고 이래서 요새 조금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다음 구축함 이런 것들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를 위해서 왜 인도네시아냐? 라는 제가 8가지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십시오. 인도네시아는 일단 우리가 팬데믹 중에 기후변화 팬데믹이 있다 했었습니다. CO2 배출권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확보해야 되나? 우리 국내 확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수단을 써도 한국 내에서는 그만한 CO2 배출 칠 수가 없어.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고로 배출권을 확보, 잠재력이 큰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적도 밑에 있어갖고 전부 밀림지대고요. 그 숲이 많고, 그 다음에 땅이 넓어갖고 또 선도 많아갖고 배출되는 CO2를 포집해갖고 집어넣은 땅속에 묻는 여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한 30억 톤 연간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7억 2천만 톤 배출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작년에 파리 협약인가 그 세계 협약에서 그동안은 인정 안 했던 다른 나라가 갖고 배출권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가 확보하면 우리 걸 인정하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신호죠. 그러면 우리의 가장 크리티컬한 것 중에 하나인 기후변화 부분에 있어서 협력 파트너로서는 인도네시아가 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가 또 어떤 부분에 이제 협력이 유망하냐면은 바로 아까 말했던 에너지 자원. 저 나라가 에너지 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분야는 세계적인 회사들이죠. 뭐 에코프로도 있고, 뭐 LG도 있고, 삼성도 있고 있는데 전부 저기 니켈 가공 공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현대자동차도 저기 금년 3월에 공장을 준공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15년 전쯤에 정몽구 회장께서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공장 지려고, 왜냐하면 인구가 많으니까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때. 왜 실패했냐? 자카르타 가보신 분도 좀 계실 텐데 자카르타 가보면은 다니는 차의 90% 이상이 일본 차입니다. 일본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도쿄보다도 더 전율이 높았습니다. 일본 차 전율이. 그래서 그때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일본 쪽에서 여러 가지 그 방역 작전이 있어가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정몽구 회장님이 다시는 인도네시아 안 가 이래 됐는데 조코이 대통령이 등장해갖고 그 사람은 프랙티컬한 사람이잖아요. 정의선 회장을 계속 꼬신 거예요. 한국 올 때마다 따로 만나고. 그래서 드디어 정의선 회장이 3년 전에 결단을 내려가고 하기로 했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공장 짓는 걸 계속해갖고 드디어 3월달에 SOP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굉장히 높이 인도네시아에서 평가합니다. 가서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 코로나 팬데믹이 왔는데 의료시설이 엉망이거든요. 의료시설 엉망입니다. 교육 의료가 엉망입니다. 저기. 그래서 그 현대자동차가 잘해준 거예요. 뭐 회사 쓰던 산소통도 막 갖다 주고 뭐 해갖고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데요. 고마운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 에너지 자원 협력이 굉장히 유망하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잠수함 얘기도 하고 페트롤 얘기도 하고 T50 얘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이 비서실장하고 굉장히 친하게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갔는데도 이렇게 친하게 갖고 자기 관제에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이런 얘기예요. 박찬원, 우리 인도네시아의 국가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느냐고. 그럼 경제 발전이나 교육 문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국가 안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나라 주변에 강대국이 없잖아요. 국경 맞대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그게냐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원래는 자기들이 저 위에 있는 약간 녹색 저게 말레이시아거든요. 말레이시아하고 저 밑에 안 보이는 오스트레일리아 있잖아요. 이 두 나라가 연방이에요. 영국 연방. 자기들은 회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만 생각했는데 중국이 한 30년 동안 엄청나게 세지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떤 문제냐. 인도네시아 국가 경기 80%를 화교가 생겼어요. 근데
그래서 중국이 막 세서 난리가 났는데 자기들이 중국이 필요한 자원을 다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 땅까지 이까지 중국 거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이 다 중국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저 분쟁이 언제든지 침략의 근거가 됩니다. 침략의 근거. 그래서 근데 자기들이 안보 협력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들이 70년간 비동맹을 중심국가였거든. 인도네시아. 옛날 반둥이 우리 기억나시죠? 그래서 미국이나 러시아하고는 협력이 안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누가 있냐? 일본이 자기 나라 많이 들어왔지만 일본은 안보상은 아니고 역할이 안 되니까 한국밖에 없다 이거. 이 양반이 유도현호 대통령 때 일본 처음 청량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누구 이명박 대통령 때 그렇게 안보협력을 우리가 열심히 한 거는 그것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안보협력을 자기 개인적으로는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대요. 근데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했냐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에피소드로 얘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잠수함 팔아먹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협상단이 잠시 호텔을 비운 사이에 그게 약간 이제 협상 전략 이런 거 좀 빼내려고 우리 모 기관이 들어갔다가 그게 들켜갖고 곤란했던 생피설했던 게 있었죠. 그런데도 인도네시아는 넘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과의 협력이 굉장히 바라고 있더라. 이런 거. 그러니까 안보협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저 나라가 지금 이제 국가적인 문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자카르타가 여기 있습니다. 자카르타가 여기 있는데 자바섬이죠. 여기 섬은 조그만데 여기 인구가 1억 5천 정도 여기 몰려서 합니다. 여기 수도가 있는데 이 수도가 깔아앉고 있습니다. 매년 7cm씩. 그래갖고 이 수도의 40%가 해수면 이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도 이전 문제가 이제 이슈였는데 드디어 조코이 대통령이 금년 1월 18일 날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수도를 이쪽으로 옮깁니다. 이게 제일 큰 섬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보르네오. 우리 보르네오 가구 기억나시죠? 저기가 밀림지대인데 저기로 옮깁니다. 옮기는데 아예 위치까지 다 발표하고요. 규모가 어느 정도냐? 서울의 4배입니다. 서울의 4배. 물론 한 30년, 50년 걸리겠죠. 그런 큰 도시란 게. 하지만 여러분 신도시 건설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3년 만에 200만 원 그냥 집 지어버리고 하는 나라는 뭐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신도시 할 때 그냥 대충 짓겠어요? 세계 최첨단 도시를 만들 거 아닙니까? IT가 적용되고 온갖 게 적용되고 앞으로 팬데믹을 안고 살아야 되는데 팬데믹 시대의 도시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구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협력에 좋은 아이템이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 의료 분야가 전 나라가 섬이 8,000개나 되니까 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성으로 해야 됩니다. 원격 교육, 원격 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원격 의료 못하게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 의료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국 의료는 의료 수준과 의료 정보화 수준 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사우디나 이쪽에 왕자들이 암치료로 미국의 앤더슨 병원 안 갑니다. 한국 연세에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서울에 옵니다. 그 정도로 이미 국제에 놓고 그럼 여러분 병원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너무너무 편하게 잘하잖아요. 그죠? 그게 의료 정보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한국은 의료의 98%가 민간 의료입니다. 즉 민간 병원이 저가 투자해갖고 다 정보화를 만들고 다 했습니다. 시스템이 다 달라요. 대표적으로 5개 대형 병원의 시스템이 다 다릅니다. 호환성이 없습니다. 빅데이터 시대 아닙니까? AI 시대.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라는 게
표준화되지 않은 데이터는 데이터 가치가 없어요. 근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 다르니까 활용도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부분까지만 돼 있느냐? 자기들이 의료보험 청구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데요. 그러다가 뭐가 더 심각한 것은 자기들 의료정보 시스템에 자기들 고유 행정 업무를 얹어놨습니다. 더 독특해져 버린 거죠, 각각. 근데 이걸 통합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근데 이게 돈을 다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수천억씩 들었거든 이게 한다고. 보통 2천억, 3천억씩 들었습니다. 그걸 다 보상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뭐냐면 중소병원들이 죽으라고 반대합니다.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왜냐? 대형병원 다 빨려들어간다. 시스템 통합하면. 그래서 반대하고 또 NGO들이 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의료정보가 다 노출된다. 이래갖고 막 반대하고. 이래서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지난 50년간 이공계 인재에 우수한 사람들 전부 어디 갔습니다. 그럼 이게 국가 먹거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근데 세계 최고까지 왔는데 이게 국가 먹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글로벌 진출을 못하니까. 우리끼리 안에서 싸우니까. 근데 이거를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가 갖고 그 나라 국가 의료 시스템을 IT 기반의 원격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죠. 깔아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한국의 높은 의료 수준이 컨설팅을 해줬다. 예를 들면 CT를 인도네시아에서 막 찍어갖고 밤에 한국을 보내면 한국의 이 리타이어한 의사들, 경험한 의사들 앉아 다 판독하고 바로 보내주면 한국의 높은 의료 수준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그 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 나라 국민 입장에서 특히. 근데 의료 인프라 가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근데 이렇게 한국하고 협력을 해버리면은 이게 흘러가는 거죠. 그걸 이제 IT의 목표성이라고 그러는데 IT에 접속하는 순간 그 혜택을 다 누리는 거죠. 예. 그러한 장점이 있다 이거죠. 우리 자 박수 한번 해줍시다. 우리 열심히 일하라고. 몇 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 우리가 장점을 가진 걸 이제는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가 섬이 유인도가 8,000개나 되니까 다른 방법을 해결할 수 있어요. 섬마다 병원 지을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공위성을 해갖고 다 하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인도네시아 가보면요. 학교도 없고 교실도 없고 선생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 시대는 인터넷만 하면은 플러그인만 하면은 정보의 바다로 그냥 들어갑니다. 전 세계 모든 고급 정보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아프리카든 인도네시아든 어디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교육 콘텐츠가 문제겠죠. 그런데 한국 교육 콘텐츠에서도 세계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순전히 강남에 계신 과외들 뿐입니다. 이게 고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에듀텍이라고 합니다. 에듀텍. 에듀텍이라는 이 고도로 발달된 나라입니다. 전체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도 이제는 아이비리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부 한국식 학원에 다녀야 됩니다. 그 에듀텍이 어느 정도냐. 작년에 손정희 씨가 비전펀드에서 한국의 어떤 조그만 자본금 3,900만 밖에 안 되는 에듀텍 회사에 한 방에 2천을 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회사가 여러분 우리가 시험 치면은 틀렸던 문제 계속 틀리잖아요. 특히 수학이나 영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기 AI 기술을 이용해서 틀렸던 문제를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60시간인가? 60시간인가 공부했는데 평균 160점이 올라간 거예요. 토익 시험.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갖고 그걸 딱 손정희 씨가 보고 이야 이건 된다. 그래갖고 2,000을 한 방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또 적용할 수 있느냐? 이제 한국이 이렇게 앞선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는데 서초구에 가면요. 서초구에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학생 5명당 1명씩 동네 학력이 좀 높으신 또 자원봉사 하시는 여성들이 이제 결합이 돼갖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서초맘이라는 건데 조리구청장이 이제 실시가 아주 효과 좋았죠. 인기도 좋고 여기 에듀텍에서 이 회사 다 결합을 시켰어요. 했더니 애들마다 수학 잘하는 놈, 수학 잘하는 놈 중에서 요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 못 푸는 놈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다 맞춤형으로 다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애들이 학습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 400명인가 하는데요. 저소득층 자녀들은 놀라울 정도로 성적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앞선 부분들 적용하면은 개인 맞춤형 교육도 다 가능하고요. 의료도 개인 맞춤형 의료 다 가능합니다. 참 5천만 명이 5천만 개의 교육 시스템 다 가능하고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 나라다 얘기죠. 근데 그걸 우리끼리만 이렇게 있느냐? 우리 인구로는 이게 수익 구조 나올 만큼 그게 안 됩니다.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해외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베트남이 그 인도를 보느냐면 이런 시스템이 국가 시스템이 깔려야 되는데 하나 깔리면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의료 시스템을 베트남에 가서 우리 국가 의료 시스템을 IT 기반을 깔아주는데 법을 18개 바꿔야 됩니다. 법을. 이게 보건복지부 일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 일입니다. 이게.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위에서 지시하면 먹힌다 이거죠. 그래서 베트남을 꺼잡고요. 그 다음 인도네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이 막 8,000개나 되니까 이게 방법이 없잖아. 본격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의 앞선 시스템을 갖고 나가서 거기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역으로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한국 사람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인프라 시스템을 두 나라에는 우리가 깔 수 있고 그걸 활용할 수 있다. 여러분 시스템이 우리 거로 깔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앞으로 빅데이터 중에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가 의료 빅데이터입니다. 의료 빅데이터의 가장 가치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의료 빅데이터 생산이 아닙니다. 하려고 하지 조금씩 했는데 조금 이제 숨통을 트였는데 아직도 요원합니다. 그런데 저런 나라는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1억 명, 2억 8천만 명의 의료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요. 신약 개발.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르네오 섬의 A라는 동네에서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데 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시기에 어떤 기후 있을 때 발생하더라. 그 질병은 미리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질병이 나는데 A라는 의사는 이렇게 처방하고 B라는 의사는 이렇게 처방했는데 처방 결과 효과가 다르더라. 이런 게 리얼타임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리얼타임으로. 그럼 의료 혁명이라는 거죠. 그다음 예방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고 의료기기 개발에도 엄청나게 도움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이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사실은 투자 자금이 넘쳐나거든요. 우리 국내만 해도.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이러한 인프라 투자나 장기적인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거의 한 군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재벌기업도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대우에서 와서 아는데 재벌기업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청청시에 왜냐하면 내가 임원일 때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잘리는데 내가 이거 왜 하냐 이거죠. 그래서 탑다운 아이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재벌 시스템에서. 그래서 너무 아쉬운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런 걸 그냥 마냥 기다려주는 게 아닙니다. 일본은 이미 그런 걸 부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스템으로 베트남도 깔리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지난 정부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도 조금은 글로벌 문제에 대해서는 좀 눈을 별로 안 떴습니다. 문제는 물론이고요. 완전히 막 그냥 코박고 그냥 국내만 코박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좋은 기회들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새로운 정부는 이런 분야에 눈을 뜨고 있고
또 민간의 역할. 위기 극복의 중요한 부분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성정부까지의 위기란 게 이제는 국가형으로 극복이 안 됩니다. 국가형만으로. 우리는 민간이 굉장히 활성화된 나라잖아요. 그거를 국가 운영과 국정에 활용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민간합동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드리고 어제도 우리 경제위기 극복과 발전의 중심은 기업이다. 굉장히 정확한 말씀입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가정해 보십시오. 코로나 초기에 백신 확보에 삼성전자한테 맡겼으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확보했을 겁니다. 네. 우리 그 평창올림픽 3번 떨어졌는데 4번째 저기 이재용 씨 딱 특별사면 해갖고 하니까 바로 했잖아요. 그 혜택은 다른 대통령이 다 누리지만 막상 그걸 유치한 대통령은 자 구석에 처박았죠. 또 행사날 망신을 주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민간의 영향을 어마어마한 영향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왜냐하면 한국은 성장 자체가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로 성장했습니다. 그게 잘 됐든 못 됐든. 근데 그게 이제는 국가 파워 아닙니까? 오늘 바이든 와갖고 삼성전자 가잖아요. 그럼 백악관이 몇 번 출중합니까 지금? 그마치 민간 부분에 지금 대기업들의 그거는 물론 잘못한 것도 있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국가 파워다. 이걸 우리가 이 위기 6-7가지 이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 같은 잠재력이 있는 나라 진출할 때 미리 국가가 전략을 짜는 거죠. 기업하고 해갖고 야, 이 나라하고는 이렇게 한 7, 8가지가 있는데 너그 기업하고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은 자, 에너지 분야 하자. 너도 에너지 그거 하니까 요 분야는 또 너도 이렇게 하니까 이런 플랜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정부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중요성을 문재인 정부도 알았어요. 박근혜 정부도 알았어요. 이명박 정부도 알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문재인 정부하고 뭘 했죠? 신남방 정책 한다고 표방을 했죠. 신남방 정책. 그런데 신남방 정책의 핵심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트남 어느 정도 협력이 많이 진전됐으니까 선정한 게 인도네시아입니다. 잘 선택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했느냐? 저기에 자카르타에 아시안 대사관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외교부 차관을 지낸 고위급을 대사로 내세우고 그 인도네시아 대사가 따로 있고요. 있는데도 설치하고 거기에 외교관을 한 20몇 명, 25명, 8명인가를 배치시켰습니다. 외교관 20명 넘는 명,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입니다. 해외에서는. 그런데 지난 4년간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 아무 성과.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림이 없었습니다. 컨텐츠가 없었습니다. 컨텐츠 없이 준비 안 하고 그냥 나간 거예요. 나간 길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성과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정부도 그런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 얘기죠. 미리 해서 전략을 짜서 나가갖고 해야 된다 얘기죠. 여러분, 이명박 정부의 성과 중에 하나는 UAE 원전. 그게 어떻게 수주된지 압니까? 대통령 되고 난 뒤 담당 공무원한테 시켜갖고 그게 된 줄 아십니까? 담당 공무원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5년이 끝나는 정권인데 그거 내 때 성과도 안 나오면 내가 왜 해요? 다음 정부 되면 내가 박살나는데. 죽으라고 안 합니다. 단임 정권의 우리 정치체제의 한계죠. 그럼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인수위 때부터 민간에서 들어온 아이디어를 이분이 이제 해외 사업을 많이 봤으니까 딱 캐치한 거죠. 그래서 자기 접근 몇 명하고 팀을 비밀리에 구성해서 계속 UAE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나라. 쿠킹을 다 한 거죠. 그 어느 정도 쿠킹이 됐을 때 이제 공무원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죠. 대통령 임기 얼마 안 됐을 때, 2년인가 3년 됐을 때 UAE 원전 수주가 터진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2, 3년 만에 해냅니까? 그걸. 그런 비밀팀이 없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대 국가 매에서 원래 국기 끊어놓고 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케이블 밑에서 다 이루어지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인도네시아 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는 국힘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도 한국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 부분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한국이 제일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 좋고, 또 하나는 자기 교육 의료가 자기들은 부족한데 그걸 한국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고, 세 번째로는 또 자기들이 많이 갖고 있는 니켈, 복사이트 이거를 가공 공장을 더 세우는 겁니다. 한국이. 그러니까 부가가치 높아질 거 아닙니까? 대규모 투자가 들어오고요. 옛날 전자공장, 뭐 이런 신발공장은 표가에 얼마 안 되잖아. 근데 이거는 지금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저거 하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거기 포스코가 400만 톤짜리 제철 공장 지었는데요. 그때 막 잘못했다고 시장 난리였습니다. 막. MB 정부 그로 들어온 정진영이가 다 말아먹었다. 그래가 언론이 엄청 막 했는데 그 공장이 엄청나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확장으로 간다. 확장.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니켈 공장 이런 게 이제 11조짜리, 1조짜리 뭐 이런 거 하니까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보는 확 달라지네요. 진짜 제대로 된 기업이 들어오네. 네,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었답니다. 이 기류가. 그래서 찬스다 이거죠. 찬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예담으로 아쉽게도 나로입니까? 발사가 연기됐는데 항공우주산업이 미래산업입니다. 항공우주산업. 왜 그러냐? 여러분 자율주행차 있잖아요. 자율주행차가 차와 차량들이 6cm 이내로 컨트롤 가능해야 자율주행차 시대가 온답니다. 전문가 얘기입니다. 지금은 30cm랍니다. 그러면 6cm 컨트롤이 지상 통신관제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위성에서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2035년까지 35,000개의 위성을 쌓아 올리겠다고요. 35,000개. 중국이 16,000개를 쌓아 올리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지금 위성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통신뿐만 아니고 모든 아까 말한 교육, 의료 이런 데 다 적용이 되니까. 근데 한국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소형 위성 생산에 제조에 아주 굉장히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답니다. 특히 카이스트 출신들이. 근데 한국 문제는 뭐냐? 발사체. 쏘아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로켓이 안 돼요. 북한하고 연령 잘 되죠. 그래서 러시아 기술 들여와갖고 지금 발사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기술이 아니니까 힘든 데다가 그 전문가 얘기는 그래요. 이게 맞는지 저는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이 발사에는 안 맞는 지역이래요. 왜냐하면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이 적도 궤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은 위도가 높아서 여기서 쏴가 적도 궤도를 가려면 굉장히 어렵대. 힘도 들고 실험이 되게 어렵고 또 이웃에 바로 일본하고 중국이 붙어 있어갖고 이 인공위성 발사 자체를 굉장히 꺼린다는 그 프레임이 많대요. 그 다음에 인공위성 적도 부근이 갖고 컨트롤 적도 부근에서 해야 된대요. 적도 궤도에 도니까. 근데 한국이 올라있기 때문에 관제선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관측소하고 하는 거는 인도네시아가 제일 적게 이게 적도거든요. 적도. 그건 바로 위에. 그러면 우리가 인공위성 산업을 해갖고 인도네시아하고 협력하면 발사 및 관제는 인도네시아 쪽에 두고 대신 우리는 인공위성 만들어 쏴갖고 그 나라 교육, 의료 문제 이런 거 국가적 인프라를 우리가 운영해주고 얼마나 좋은 윈윈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한 파트너가 인도네시아인데 그럼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식량 문제. 인도네시아 땅이 넓고요. 저기 사시사철 저기 아열대 또는 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작물이 잘 자랍니다. 저 넓은 땅을 이용하면은 식량 문제 다 우리가 커버가 될 수 있고요. 더욱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수제 중에 한 분이 싱가포르 가면은 난양군대라고 있습니다. 난양군대.
아시아에서 최고의 대학입니다. 싱가포르 국가전략대 교육대학. 거기에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고 최초의 종신교수가 조남준 교수였습니다. 조남준 박사. 아직 아마 50대 초반 40대 후반인데 이분을 이제 자주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어떤 경력을 갖고 서울공대 토목과를 나와서 스탠포드 재료공학 석사를 하고 스탠포드 화학공학 박사를 하고 마친 후에 의대를 가서 감염의학을 전공합니다. 거의 독보적이죠. 뭐 이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 한국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가 국가 인재로 스카우트한 거야. 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그래서 싱가포르에 지금 난양공대 석좌 교수, 종신 교수로 있는데 이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연구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싱가포르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식량 위기, 푸드, 식량 안보래요. 왜냐하면 그 도시국가잖아요. 식량 끊기면 다 죽는 거라. 그래서 2035년까지 전 국민이 먹는 단백질의 3분의 1은 자기 자체 생산하겠다. 인공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프로젝트를 마타가 일본이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냥 인공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곤충을 식량으로 쓴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렇죠? 곤충에 이분이 쭉 재료공학을 했으니까 쭉 분석해 보면은 최고급 단백질이 있답니다. 그걸 추출해서 배양을 해갖고 인공 고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냥 합성해 만든 거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먹으면은 곤충이라는 그런 것도 없고 해결할 수 있다. 지금 거의 성공을 해서 팔럿 플랜트 건설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하나는 이 양반이 꽃가루를 연구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놀라운 성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꽃가루 그 성분 중에 하나를 배양해갖고 하면은 환경 오염될 바닥에 오염될 때 뿌리면은 최고의 그 제거제가 된대요. 그리고 또 꽃가루 추가 연구해갖고 했더니 얼마 전에 신문 났습니다. 이런 보시면 나오는데 종이를 만들었대요. 종이를 만들어갖고 칼라 인쇄를 했더니 8번을 빨아도 그 색깔 그대로. 이런 놀라운 것들을 하고 계세요. 그분은. 그분이 이런 일에 저하고 의견 투합해갖고 지금 이제 그냥 돈도 안 생기는데 같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그런 식으로 인도네시아는 제가 조사해보면 한 8가지 한국의 협력이 가능하고 그건 서로 윈윈이다 이거죠. 윈윈. 드디어 금년 10월 28일, 29 이틀 동안에 인도네시아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호스트 국가죠. 우리 대통령하고 20개의 나라에서 전부 오죠. 지도자들이. 그럼 이제 지도자들끼리 만났을 때 뭐 무슨 레토릭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말만 건설하는 거 말고 이제는 프랙티컬리 가야 된다 얘기죠. 저희는 그래서 주장하는 게 프로젝트 베이스 협력으로 가야 된다 얘기죠.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 얘기야. 그러면은 그런 정상이 생산되지. 아니 그런 게 없으니까 양자회담 못하니까 해단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못하니까 혼밥하는 거죠. 혼밥합니다. 준비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대통령이 안 그럴 거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보통 이런 것들은 특정부에서 못합니다. 자기 부처 일밖에 생각 못하기 때문에 크게 넓게 보면서 국가 전략적으로 이제 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5분에는 대충 이 정도 그림만 얘기하고 다음에는 요 단계 이렇게 하고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략이. 기재는. 그리고 그 리드가 그 전략을 소화해서 상대 리드를 열리해야 되는 거죠. 옛날처럼 그냥 폼만 대는 그런 식이 다 지나갔거든요. 다행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뭐 아마 구수하면서 온갖 공부를 다 하셔갖고 그런 것 같고 또 이렇게 우리
공룡과 상식 같은 이런 또 팅크탱크 그룹들이 여기저기 많아서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이제 좀 우선 정부와는 차원이 다르게 해나갈 수 있지 않냐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돈도 안 되는 이런 고민을 왜 하느냐 오지랖이 넓죠.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데 저는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일은 전혀 안 합니다. 왜냐? 저는 이 사회로부터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은 혜택이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빚진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 계신 선배님들 다 대한민국의 빚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면은 제가 60년생이거든요. 시골에서 자랄 때 신장목길 그 먼지 풀풀 나는 길 거기 그냥 신발도 없이 다니다가 지나가는 미국 집사한테 뭐 헬라고 해갖고 뭐 이게 진달래 꺾고 해갖고 하면은 뭐 또 하나 주면 그거 좋다고 막 이렇게 컸거든요 저희들은.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 앞으로 뭐 경북을 딱 끼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렇던 나라 아프리카 가면 딱 그러거든요. 지금 가보면은 저는 그래서 아프리카를 되게 좋아합니다. 옛날에 컸던 그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해서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프리카를 제가 8번 가갖고 아프리카의 어떤 수도 시장이 저보고 당신 미스터 아프리카라고 그래요. 제가 별명이 미스터 아프리카가 되는데 그랬던 나라가 세계 탑 수준에 다 왔잖아요. 모든 면에. 이런 나라 없습니다. 근데 여기 앉은 여러분이나 저는 그걸 다 누렸습니다. 다 누렸잖아요. 어떤 때든 간에. 근데 만약에 지금부터 이 다가오는 위기에 우리가 제대로 잘못된 채면은 다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또 지난 정부처럼 저런 원칙과 상식도 없고 저거 편만 아는 사람들 접근해갖고 또 한 번 한다면은 이 나라 망가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 후손들한테 지는 다 누려놓고 좋은 거 다 누려놓고 나라 망가뜨리고 누려준다? 그런 말도 안 돼. 우리 사기꾼밖에 안 되는 거죠. 후손들한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부쩍 들더라고요. 있잖아. 부쩍 들어가고 그냥 내가 뭐 사회적 무리도 있었고 해서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아가는 이 방향을 보니까 이렇게 좋은 상황인데 이걸 활용 못하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용기를 낸 게 된 계기가 바로 그겁니다. 빚 갚고 떠나자. 남김없이 생각해보면 제가 뭐 이렇게 똑똑해서도 아니고 원래 고대가 머리가 똑똑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뭐 무대뽀로 그냥 단계함이 있었는데 제가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시골에서 태어나고 제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집이 괜찮았는데 막 어머니가 편차라고 하면서 막 몰락의 길을 걸었는데 제만 유일하게 대학 나왔습니다. 6남매 중에서. 제 대학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돌아가신 형님이 구미에서 택시기사를 해갖고 저를 모시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빚졌습니까?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저 위에 누나를 낳다가 뇌파에 이상이 생겨갖고 후천성 간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젖을 하나도 못 먹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는데 우리 마을 40%밖에 안 되는데 남자 6명, 여자 6명이 태어난 겁니다. 베이비붐 세대니까. 그래서 저는 동양적 먹었습니다. 동양적. 이게 태어나면서도 빚진 놈이죠, 저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 다 이생 속에 형제들 대학 못 간 이생 속에 저는 대학을 다녔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대우그룹에 들어갔는데, 배선민이라는 탁월한 우리 MIT를 오셨고, 그 다음에 김우중 씨라는 걸출한 분을 제가 모시게 돼갖고 그런 거 배웠고 또 이상덕 의원, 이명박 시장 이런 분들 정말 태어나서 한 명도 모시기 힘든 분들을 쫙 모시게 됐어요. 그것도 민간과 국회와 서울시와 청와대와 이런 걸 다 거치면서 지식경제부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그런데 놀랍게도 저한테는 그게 허락이 됐고 그때마다 대한민국 최고분들을 제가 접해갖고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그분들한 이 평생을 쌓은 것들을 그냥 어깨너머로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내 거 아니잖아요. 나는 월급 받아가면서 누리면서 그분들이 쌓은 것들을 나한테 이렇게 조금씩 배운 거죠. 내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워낙 탁월한 분들이 제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기하고 제가 이제 조금은 이렇게 네트워킹하는 그분들 네트워크를 또 다 제가 좀 아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뭐 저는 갚아야 빛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근데 저는 뭐 정치는 안 할 겁니다. 전혀 안 할 거고 보다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 일을 하는데 우리 상식과 그 공정과 상식을 위한 우리 국민연합이 중요합니다. 앞에 거 하는 이유가 국민연합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워낙 탁월한 민족이기 때문에 잘 협력을 만들면은 우리가 우리 시대에 5만 불 넘어서 정말로 세계적인 강국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